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5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수소트럭 사업 선도 목표라는 제목으로 간형우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 캘리포니아 무공해 화물 운송 프로젝트의 연료전지 트럭 30대 제공. 현대 자동차는 2021년 친환경 상용 트럭 공급업체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에 이어 2020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 전기 대형 트럭으로 첫 선을 보인 엑스시언트 퓨얼셀 30대를 지난해 하반기 캘리포니아에 배치했고, 이번 인도는 미국에서 수소동력 연료전지 전기 트럭의 단일 최대 상업 배치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오클랜드에 위치한 퍼스트 엘리멘트 퓨얼의 수소 주요소에서 열린 공식 출범식의 교통 및 환경센터,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퍼스트 엘리멘트 퓨얼 등의 파트너사와 함께 참여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뭐 좋은 얘기죠. 그 화물차가 수소 연료 전지로 이 운행을 한다. 미국이 워낙 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 수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수소 동력 전기 트럭, 이것이 이제 이 주도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캘리포니아를 기점으로 어,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 진출했다 하는 고무적인 뉴스로 들립니다. 뭐 물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홍보용으로도 낸 것 같은데, 보기가 좋죠. 장거리 가면요 뒤쪽에서 이렇게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아마 잘 돼 있을 거예요. 많이 트럭 그 회사들의 그런 어떤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버 쓰나미 덮치나 베이비 부모 은퇴가 몰고 올 노동력 종말. 좀 제목은 이제 암울한 뭐 종말 이런 얘기를 하면 암울한 이런 미래 얘기를 느끼게 되죠. 조성호 기자가 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실버 노동력 썰물, 숙련공 이탈하고 성장 잠재력도 제한시켜. 뭐 꼭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뭐 미국 등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1946년에서 64년에 태어난 이들을 베이비 부모로 부르는데, 대충 그러면은 한 20년, 한 18년 정도 그 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차, 아니, 한국 전쟁이 끝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우리는 1950, 뭐, 58 개띠부터인가? 뭐 그때부터를 베이비 부모로 하는데, 어쨌든 요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중간에 정도 있는 나이대가 되겠네요. 당시 타임은 이 세대가 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가졌다고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었을 때 미국층의 그때 나이쯤이면은 이제 히피, 베트남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정신들을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죠. 하지만 안정된 경제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세대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마르틴 베르딩 보훔르크 대학교 교수는 미클리 비지와의 한 인터뷰에서 베이비 부모의 노동시장 이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 은퇴는 이후 세대의 저출생 문제와 겹쳐 206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 잠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제 뭐 경고 이런 말을 했네요. 그리고 또 뭐 베이비 부모 은퇴 쇼크 이런 표현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매일 1만 명씩 은퇴한다. 이런 제목으로 포브스지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베이비 부모 노동력의 종말 이자 실버 쓰나미 현상의 도래라고 칭했다. 독일 베이비 부모의 은퇴로 일자리는 대량 남겨졌지만 이를 채울 만큼 직장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실업률이 유지되거나 대래 떨어진다. 지금부터 매년 15만에서 25만 명씩 2040년까지 5%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이민이 계속 증가하는 여성 노동력 참여가 지난 30년간 늘었던 것처럼 증가한다는 가정을 하고로도 이렇게 매 2040년까지 5% 이상 줄어들 것이다. 독일 같은 경우. 한국 거는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편집한 거는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33.3%다. 3명 중 1명은 이제 노땅들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실버 쓰나미 생산성 하락의 핵심. 또 인용한 것은 저도 많이 이 충격을 받은 저서를 써낸 미국의 지정학 전략가이자 인구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안,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에서 베이비 부모는 가장 규모가 큰 세대이므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지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며,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숙련 기술 근로자 계층이 사라지면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은 앞으로 불보듯 뻔하다. 사실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고 뭐 사무직도 좀 부족하고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제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임금 상승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안 낳은 거,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으려니까 개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자본주의의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은퇴 연령 진입 인구가 60에서 64세보다 20대 후반, 25세에서 29세 근로 진입 인구가 적어지면서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추세다. 저는 노동 생산성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기업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냥 돈을 생각하는 전체 이 제가 스루풋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버는 돈 나누기 운영 경비 해서 그것이 생산성이지, 단지 생산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거로 노동 생산성을 따지는 시대는 이젠 저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실업률 개선은 착시일 뿐, 뭐 이런 설명도 했고, 외국인 취업자 늘리는 미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민이 빈자리를 채울까라는 의문을 또 던지기도 하고요. 여전한 소비 여력이 있다. 베이비 부모 시대가 국가자산 절반 독점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게 낙수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것은 사망 전에 미리미리 상속을 하는 일본에서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소개를 하네요. 전영수 교수, 우리나라 교수인데, 일본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모의 자산을 유동화시키지 못해 30년 장기 불황에 빠진 측면이 있다며, 돈이 늙어가는 채로 묶여버리니 어떤 경기 부양책도 써도 안 먹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리 있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일본은 교육비 용도 증여에는 세제 혜택을 주거나 미리 상속을 염두에 둔 유연대용 신탁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늙은 돈을 젊은 돈으로 바꿨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쓰게 하거나
좀 빨리 그 젊은 자식들한테 상속해서 그 경제 활동을 하게 하면은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나 남기느냐, 죽을 때까지 그래도 써야 될 돈은 있으니까 돈은 못 벌어도 뭐 그런 이제가 있지만은 지금 일본이 슬슬 인플레를 좀 조장하면서 좀 주가도 올라가면서 또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돈들이 좀 이제 개인 근거, 집에 개인 근거에서 좀 쓰세요. 이제 좀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 30년 동안 디프레이션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 30년 이상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 적응이 안 될지도 몰라요. 저희도 이제 저희는 그 임금은 뭐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이 디프레라는 그거에 익숙해지는 경험들을 지금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소제목을 이런 그 베이비 부머의 은퇴, 저도 뭐 은퇴한 지 나름대로 그냥 한 10년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뭐 돈 없어요 별로. 늙은이들이 돈을 쓰게 하는 경제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푼돈이라도 늙은이들을 상대로 한 그 비즈니스 이런 거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당구장이 서울에 많이 있는데 그거이 보면은 그 실버 스포츠가 됐어요 이제 당구가. 그래서 뭐 프로 당구 선수들 뭐 여자 당구 선수들 개 이름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그 동창들하고 서울 그 시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당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뭐 큰 돈이 안 들고 또 식사 쓰고 뭐 이런 돈을 쓰는 것도 다 같이 이제 n분의 1 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의 정신이 n분의 1이죠. 그렇게 돈을 또 소비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 규모가 좀 뭐 줄더라도 그런 뭐 노땅들이 늑다리들이 돈을 어, 늙은이의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쓰게 하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은 세계 경제가 뭐 좀 둔화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티브가 이제 생각나는 게 경제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어떡하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단독 눈폭풍 히말라야 미다뻥 어멍길 그가 처음 올랐다. 정병성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 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미다뻥 등정 성공. 양국 관계 큰 이정표 세워 한국 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히말라야 원정에 나선 한국 네팔 우정 원정대가 2024가 히말라야 미다뻥 등정에 성공했다. 산악인 어몽길씨 64세. 야, 이게 이제 늑달인데 이끄는 원정대는 3일 오후 6시 55분 현지 시각 3시 40분에 주갈 히말라야 정상을 밟았다고 위성전화로 급전했다. 이게 어몽길 씨죠. 이 나이 대해서도 이거를 좀 성공했다는 게 아주 대단합니다. 동산 근처에 그 어몽길 그 기념상도 있죠. 또 이 사람이 또 그 근처에서 태생이기 때문에 도봉산도 그 일반 사람들 꼭대기까지 가려면 좀 힘들어요. 올라가 봤었지만은 막판에 힘들어지더라고요. 거기를 뭐 자기네 그 뒷동산 올라가듯이 오락가락해서 이제 그 등산 연습을 한 사람이니까 서울 근교에 그렇게 그 등산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도봉산이 우리 서울에 있다는 것도 우리 산악인들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대장은 지난 2007년 로체 8,400m 등정을 끝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6자 봉우리 완등에 성공한 뒤 고산 6,000m 이상 등정을 중단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 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 17년 만에 다시 등정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럼 주갈 히말라야가 몇 메타짜리인지는 또 여기서 소개는 안 하네요. 근데 조금 더 좀 낮은 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참 기쁜 소식이고 엄문길 씨한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의 동반 대원들과 함께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부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체력이 안 되는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 건강이 또 부럽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수출국은 그리고 한국은 몇 위일까? 스타 인사이더 스토리라고 거기서 가져왔는데요. 한국이 9위입니다. 이게 이제 어기니까 8,206억 달러. 이게 작년도 수출인 것 같은데 6위가 일본 9,212억 달러. 뭐 조금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은 일본 그러니까 9위하고 6위 차이가 있는데 웬만한 간간히 요 규모가 요 정도 되는 한 12 정도 이럴 때서는 몇몇 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2위가 미국이고 요거는 3조 달러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수출은 많이 하는데 이제 석유 이게 이제 많이 떠오른 거죠. 역시 1위는 중국 3조 3조 7천억 달러. 이렇게 돼 있네요. 중국의 최고 수출품은 방송장비, 전기기계, 컴퓨터, 가구, 섭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출처는 월드뱅크, 어, 스태티스타, 그러니까 통계라는 그런 뜻이죠. 그 CNBC 자료 이런 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요게 8432, 8540이니까 중국이 우리 규모보다도 한 4.8배 정도 규모가 되죠. 우리도 그냥 그렇다면은 우리도 좀 조로 좀 일본도 조가 조만간 될 것 같네. 우리도 좀 조 단위로 빨리 좀 올라섰으면 좋겠네요. 보든 안 보든 그건 우리 자유. 중국은 왜 한국서 션윈의 회방 넣나? 추봉기 중국 전략 연구소장 에포크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메일을 신청해서 온 내용 중에서 좀 뉴스를 본 거예요. 뭐 여기 뭐 다 읽기보다는 자관 이렇게 개인의 자유인데 중국 공산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KBS 홀에 예약을 했는데 압력이 와가지고 그때 한국방송공사 그 홀 KBS 홀 대관 계약을 취소하게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주체가 중국의 집권 세력인 공산당이며 그들이 과거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를 말살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저자세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제공하는 주된 목적의 하나다. 이게 뭔 뜻이냐? 한국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뭔가 걔네들이 우리한테 이익을 줬단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잠깐 어쨌든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은 KBS 사장은 좌파 친중 매국노라고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얘기해요. 문재인 정권 때 중국의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취소하는 병신 같은 짓들을 한 거죠. 어, 그리고 한국은 그 무역 파트너로서 그 중국이 이익이 줬다는 게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돈을 번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건 맞고 또 그런 중소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 야당 대표를 얹혀놓고 15분간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훈시를 한 적이 있었다. 작년 6월 달이죠.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울음장을 놨다. 그때 이재명이 얼굴을 보니까 먼 꼬다놓은 보릿자락 그 얼굴에다가 완전 아주 자존심도 없는 놈인지 어, 그걸 왜 가가지고 아주 그냥 뭐 큰형님한테 그냥 충실한 개처럼 그런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저런 작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나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재명이 좋아하는 파들은 또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는데 대국 소국 운운하고 이 사드 배치 때부터 우리가 이제 피해를 받고 자꾸 한국에서도 반중 여론이 이제 많이 있죠. 저도 근데 그런 사드 때부터가 아니고 저는 그 전부터 중국인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쇼닌의 공연을 우리가 무대를 제공하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도 그 광고를 때려요. 션윈에서 그거 받고 많은 본 사람들의 이제 말하자면 의견들을 광고로 내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디서 공연했대요, 한국에서. 그런데 별반, 그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당당히 대응하는 것만이 민족적 자존심, 국가 안보, 문화 주권을 지키는 길이고, 내정 간섭을 막는 길이다. 제가 어저께 무슨 연구 모임이 있어서 만나신 분들하고 이 식사를 하는데, 중화요리 하나 먹자 그래가지고, 동파육을 옛날에 아주 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시켜 먹고 이런 게 이제 원래 중국 건데 실제 나온 걸 보니까 옛날 그게 좀 잘못 요리를 시켰어요. 동파육이 아주 부드럽고 무슨 채죠? 생경채인가? 그거하고 같이 해서 먹는 건데 그래서 나는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중국 음식은 중국 음식이라고 딱 인정하면서 요거는 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식은 음식이고 그런데 이제 대신 짜장면은 한국화한 중국 음식이다. 음, 산동반도에서 넘어온 거 인천 부두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짜장면 중국에는 지금 우리 같은 초콜릿 것을 넣은 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화한 것이 짜장면은 한국화된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모든 게 지들 거래잖아요. 김치도 지들 거라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엉덩이가 아직도 불편해가지고. 세일 권익, 가스 프로믹 취득, 일본 출자 살린2. 살린2의 석유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서 12.5%, 미쓰이물산이, 미쓰비시 상사가 10% 출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할린2에 이런 거 글쎄 거기 거에 우리가 근데 일본은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죠. 러시아하고도 저저저고 얘기하지만은 돈 되는 거는 투자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쉘에서 쉘이 보유하고 있던 27% 지분을 가스프롬에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요건 다른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각 대학에서 일어나는 반전 시위, 친팔레스타인 시위, 요거 긴급 연설서 표명했다. 폭도화로 비난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 OECD 장관회의 개막 60년 만에 의장국, 지지통신 외경부, 파리 시사, 이번에 의장국이기 때문에 또 파리에서 열려서 기시다
총리가 갖긴 갖겠지만은 의장국이 됐으니까 최근에 뭐 일본이 의장국을 하는 게 많아서 작년에 G7 때도 그렇죠. 그때 윤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번에 G20 회의에는 참석 그 저기 뭐야 초청도 못 받았고 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자관 일본은 대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장관급 어 기조연설까지 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상,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 담당상, 사이토겐 경제산업상,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이 친구, 이 총무상, 요 친구가 네이버 지분 팔아라, 라인 지분 팔아라고 한 놈이죠, 요 놈이. 고로 다로 디지털상도 참석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 대거 저기 파리로 날아간 거네요. 그리고 이번에 그 주제가 변화의 흐름의 공동창, 뭐 공동 번영,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관 그 요즘 성장이 현저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이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면을 겸비한 인공지능의 유효 이용 등의 주요 테마다. 어, 이게 그 인공지능의 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면을 좀 보면서 AI에 대한 유효하게 이용하는 이런 것도 이제 거론이 됐다. OECD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가맹국의 개혁을 재촉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은 일본의 주도로 2014년에 발족, 아세안이 그렇다는 얘기에 동 프로그램의 공동 의장국을 일본과 함께 맡은 인도네시아는 OECD에 가맹 신청했다. 이날 강요의사회에서 심사가 스타트됐다. 거침없는 일본의 국제 외교 강화 활동. 요즘 우길승천이라고 우리나라 어떤 홍지화인가요? 그 작가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길승천 다시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대중국 안보 협력 강화 체결 원활화 협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무기라든지 뭐 상대국 나라에 들락날락 그 하는 무역이나 뭐 이런 무기들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아주 그 간략하게 검사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게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그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참여해서 또 같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한다고 현재 돼 있죠. 기시다 총리가 요즘 되게 바쁘네요. 정인교 통상부장 OECD 강요이사회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어, 뭐 자유무역 지속 가능성 방안 제시하고 무탄소 에너지 CFE 이니셔티브 강조했다는데 이 CFE가 무탄소 에너지예요. 요거 문재인 정부 때 내세운 거 그대로 갖다가 그 뭐라고 깨꼬리 같이 짓거리고 하는데 뭐 이 정도 가가지고 일본이 의장국이니까 뭐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갔다 그러지만은 제 얘기는 그거죠. 이건 제가 일부러 검색해서 찾은 거기 때문에 한국 주요 언론은 보도도 없고 이름 없는 매체가 산업통상부의 홍보 자료 그냥 내보내는 수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브릿지 경제라는 데인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검색을 해서 나온다니까. 차관 그렇게 되네요. 느낌이 일본은 지금 뭐 그냥 거침없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언제 또 브라질까지 날아가서 중동 우크라이나의 우려 표명 100 브라질을 한자로 100이라고 쓰는 모양인데 기후변화 연계 공동성명 중국 건드리지 않고 지지통신 정치부 어, 룰라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어, 이거 번역이 잘못됐겠지. 청와대라는 것은 이제 그 대통령실이라는 뜻이겠죠.
영토 보전이나 무력 행사 금지 등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심각한 염려 의견들을 내보내고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 중대한 염려 뭐 이런 표현하면서 또 지구온난화 대책의 제휴도 내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식 가맹을 지지할 방침도 나타났다. 한국도 뭐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불러가지고 야 니들 우리한테 그러면 되느냐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도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참 이런 게 애매한 거 아니에요. 애매한데 일본도 결국 브라질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유엔 정식 가맹 근데 유엔이 요즘에 뭐 존재 가치가 좀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한편 일본이 염려를 강하게 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결국은 언급을 합니다. 기시다가 다음 장에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재집권을 했죠. 노동자 출신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기시다 총리하고 악수하면서 기시다가 되게 바쁘네. 국내에서는 저기 정치 불법 헌금 가지고 아주 그냥 이 입장이 아주 곤란하고 또 이 무슨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패배했다고 그러고 그런 악재 속에서도 자관 일본을 위한 일본의 국익을 위한 행보는 거침없이 지금 팡팡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총리 10년 만에 새로운 중남미 정책 발표, 지속적인 경제협력 재창. 상파울루에서 브라우 데츠가 매일 신문에서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발음하겠죠. 중국을 염두에 두고 채무 함정을 비판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중요성도 호소를 했는데 일본은 경제적 압력을 배경으로 특정의 행동을 강요하는 경제적 압박 등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중국을 이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상대국의 실정을 근거로 해 질이 높은 인프라 만들기 등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우리는 일본은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수를 따는 말들을 뱉어내고 있네요. 현재 일미 유럽과 중로 대립으로 기능부전에 빠져 있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진행시켜 나간다라고 표명했다. 잘들 해보시기 바라고 또 미국으로의 대량 유입이 되는 이민 문제 그거에 대해서도 수용 교육 시설의 지원이나 여성의 보호에 일본이 한다. 아니 불법으로 막 들어가고 그다음에 막 이러고 하는데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좀 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만은 이 바이든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깨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건 미국이 이민을 받는데 일본도 공헌한다. 이런 발언까지 거기 가서도 하네요. 잠깐 요거는 중남미의 인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총 생산 이런 거 해서 중남미 33개국의 GDP가 한 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까 우리나라 수출액이 8,200억 달러인가 그렇죠? 중국이 3조 7천억 하는데 이게 중남미 경제 전체 규모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사실 중남미 쪽에 중국은 광물하고 식량 문제 브라질로부터 옥수수인가 뭐 그거를 대거 수입을 해갔다고 그러죠. 이 돼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또 그렇게 식량도 아쉽게 수입을 해가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경제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돼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왜 이런 미국의 이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공언할 하겠다까지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게 전번에 그 미일 정상 국빈 초청으로 가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건데 바이든 일본 경제 침체는 외국인이 싫고 이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자기 일본에 다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런 보도가 나간 이후로 또 그런 것도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5월 3일자 제가 소개한 겁니다. 사실은 살고 싶다는 메시지, 우리 그 제1한강교 어떤 남자가 자살 소동을 벌여가지고 이런 게 또 일어났네. 그리고 요거는 그 어디냐? 그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46세 약 6m 높이 전기줄에 매달려서 그걸 위에서 떠들었는데 여기에 걸렸다? 아니 튕겨져 나갈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지? 이해가 안 되네요. 신변을 비관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청주네요. 어, 어린이 뉴스는 뭐 뽑을 만한 게 없고 저건 이 우리나라도 자살률 1위 국가죠 지금. 참 자살이 높다는 것은 이제 사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열심히 돈 벌고 가가지고 집도 사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카자흐스탄보다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그냥 한국말을 그렇게 잘 알아듣고 또 한국에 와서 뭐 전국 각지에 그 뭐 부산에서 한 5년이라고 가가지고 한국말 다 알고 번 돈으로 집 져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유튜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세로가 처음처럼 잡아먹은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김지우 기자가 비즈 왓치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 롯데 칠성 음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로 처음처럼보다 이제 세로가 더 판매된다 그런 얘기인데 1분기 거 마침 공시가 돼서 연결입니다만은 매출이 9,368억 원 했네요. 작년보다 37.8%나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8.5%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크게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판매 관리비도 오르고. 자, 요게 이제 1분기 실적은 올라가면 도대체 뭐가 많이 올랐느냐? 요걸 좀 또 봐야 되겠네요. 경쟁사 하이트질로 5월 3일 현재 1분기 미공시 상태입니다. 궁금해지네요. 중국 히토류 국유 기업들 매출 폭망, 무기화로 자초한 화, 최유수 기자, 이거 조선 일보입니다. 중국 히토류 국유 기업 매출 급감이어 줄줄이 적자 행렬, 미국, 호주, 일본 독자 공급망 구축,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히토류 국제 가격 급락.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3, 40% 내렸다 그러고 지금 미얀마 등 히토류 생산량이 급증했다 그러고 매장량 규모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베트남, 브라질, 또 호주, 미국 이제 많이 있는데 공해 때문에 개발들을 안 했는데 이제 중국이 그걸 무기화한다면은 할 수 없다 생산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중국 히토류 패권에 타격을 준다. 말 표현이 재밌죠. 함부로 무기 휘둘렀다가 이번처럼 재발등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뭘 보고서 최유식 기자가 썼나 했더니 이제 중국 관련 뉴스를 많이 하는데 니케이 아시아 거를 참조했네요. 그런 거를 좀그 소개를 했고 어디선가 이것도 한번 이 봤던 그런 사진입니다. 요런 기사를 낸데 그 기자를 보니까 겐지 가와세 니케이 아시아 치프 비즈니스 뉴스 코퍼레이션의 어떤
담당자가 낸 기사를 참고해서 직접 취재한 게 아니고 이제 인용 보도한 거죠. 우리나라 수준이 뭐 다 그렇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훈련은 러시아와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모스크바는 밝혔다. 그러니까 나토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9만 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하고 붙으려고 니들 지금 계속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 이제 그 외교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러시아와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였던 것은 먼저 저지른 거는 나토라고 했다. 어, 그게 이제 맞을지 모르지만 나토의 동진이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런 거로 하니까 이제 못 참겠다 꾀꼬리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거죠. 요거는 좀 눈여기감. 이게 인조인간, 인조인간이 아니고 가상인간. 나 요거 사진 봤을 때는 야 우리나라 그 걸그룹이 이렇게 예쁘냐 했더니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가상인간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 제목처럼 처음엔 신기했는데 이젠 식상해요. 메이브라고 그 이름 붙여가지고 뭐 히트를 한 모양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자관 진짜 얼굴이 이렇다면은 야 이거 뭐 눈동자에 무슨 저기 렌즈 꼈나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실물에서 우리 그 한국 여자애들이 이렇게 예쁜가 다 이쁘잖아요 이게 근데 인조인간이네 이게 가상인간 자 이상 5월 5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 타임즈는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로 좀 계속 그 설명해 볼 수 있을지 실험 정신으로서 경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